생각보다 한동훈 대표의 득표율이 꽤 압도적으로 나왔고 네네네. 민심 당심이 거의 일치했고 네네. 그럼 바꿔 말하면 사실 누구도 다 대통령실과 윤심이 원희룡 후보를 뒤에서만 밀어주고 조직적으로 좀 밀어준다는 네. 그 정황이 있었는데 결국 윤심이 맥을 못 친 셈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보면 이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되게 세 가지 면에서 이례적이었었어요. 예. 첫 번째는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다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게 첫 번째 이례적인 거 이례적이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도 이례적인 거는 뭐냐면 그런데 실은 이렇게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62.8%라는 압도적인 예. 그 지지를 했던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뭐 어대한 네. 그러긴 했지만 중간중간 흔들린다 그랬고 당심은 좀 다르게 할 것이다. 최소한 결선 투표는 한 번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초반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국민의힘 선거에서의 책임은 예. 한동훈 대표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대통령의 당원들도 책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그 짧은 기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한테 뭔가 정말 전권을 주면은 변화시켜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 예. 그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 경선 기간 중에 뭐 100 며칠이었나요? 하여튼 100일은 저한테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호소했는데 그게 먹혔다고. 그게 이제 실은 먹힌 거고 예.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실은 이번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예.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가 움직인다고 많이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투보다 투표율이 낮길래 조직이 좀 먹히나? 한동훈 후보 어대한 대세론이 꺾이나?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국민의힘 전체 당원 중에서 한 40% 정도가 예. 영남에 지금 배치돼 있는데요. 그렇죠. 영남 65석 중에서 59석이 실은 현역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역 의원이 상당히 친윤이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 영남권 영남 쪽에서 그렇죠.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표가 나온다는 것은 영남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한동훈 대표를 찍는 게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다시 얘기해서 그렇죠. 현역 의원이 당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이제 지났다.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국민의힘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변화라든지 새로움이라든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걸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 네, 저는 봅니다. 예. 이 뭐 오선 의원에다가 25년 동안 경험을 쌓았었던 원희룡 이 장관 후보가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예. 이제는 국민의힘도 뭔가 세대가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뭐 지명도나 관록으로 보면 원희룡, 그렇습니다.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사실 지명도는 이번에 오히려 올라갔다고 볼 수 있지만 관록이나 이런 거로 봐선 새 후보가 더 유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완전히 이번에 73년생 50대 초반에 한동훈 후보에게 압도적인 그런 지지가 몰린 데에는 세대 교체 의미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뭐 월간조선에서 잠깐 낸 그 기사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확실히 당원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외면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변화 안 하면 우리 큰일 난다라는 변화에 대한 어떤 절박감이 있었다는 네네. 것. 그리고 아마 이재명 포비아라는 그 표현도 나오던데요. 이게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데도 일당을 움켜쥐고 지휘하고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러다 지겠다.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만한 사람이 누구냐.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 윤상현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후계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한동훈 후보다 뭐 이런 이 당원들의 생각의 흐름이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글을 통해서 예. 이번 선거에서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거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 이재명을 상대로 해서 강력한 투쟁도 하고 결국은 뭐 승리를 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 거냐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가 어느 후보가 다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당을 변화시켜서 예. 뭔가 새로움을 갖다 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예.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희망인 거죠. 예. 지금도 이제 그 갤럽 조사라든 포함해서 보면은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를 보면 1, 2위가 이재명과 한동훈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을 깨기가 이제 굉장히 쉽지 않았었던 거라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이런 속에서 당원들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정치적으로 학습을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소위 그 정치 고관여층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이 보수당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분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가장 예. 큰 거는 지금 뭐 국회를 보면은 예. 정말 극단적인 여소야대 속에서 야당의 독주가 이게 너무 심한데 예. 이걸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 예. 그러면서 동시에 대권에서도 뭔가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예. 그러한 기준 속에서 아마도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후보 경선 과정 중에 대구에 가서 한번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뭐 이렇게 막장도 같이 먹으면서 좀 캐주얼한 토론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한동훈 후보는 이번이 처음 보는 얘기였는데 한 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차갑고 조금 이 정의, 그러니까 소위 말로 좀 정이 너무 없는 스타일이 아닐까 싶었는데 직접 만나서 본 한동훈 후보가 생각보다 그렇게 차갑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그 경륜이 있는 숙련된 정치인은 아니더라도 원래 알려진 것처럼 스마트하면서도 좀 뭐라 그럴까 정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연배가 아래입니다만 네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도 꽤 훌륭한 자산을 갖추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위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뭐 초반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일십했다는 논란도 있었고 특히 저는 마지막에 그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얘기를 본인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차했다 싶었지만 특히 마지막 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조금 실패가 아닌가 실책이 아닌가 싶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그냥 전혀 문제 없이 다 뛰어넘었어요. 제가 전체 과정을 보면 3번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세 번이요. 봐요. 예. 첫 번째 변곡점은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3자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걸 도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가 출마하면서 그 네, 사실은 승부수를 그게 던졌죠. 실은 굉장히 승부수였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서 각을 이제 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한동훈 대 비한동훈의 구도를 이제 스스로 이제 그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한동훈이 되면 저 당정 아니면 파탄난다, 당 대통령실 파탄 우려를 사실은 그걸 촉발시켰죠. 이제 그 첫 번째 변곡점이고 두 번째 변곡점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무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참 전까지만 이번에 불거졌죠. 불거죠. 예. 6개월 전에 있었었던 문자가 폭로가 됐다는 거가 실은 그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보면서 이거는 결국은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구나. 이제 그런 거를 완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해줬고 그것이 결국은 일반 당원들이라든지 국민들로 결국은 이게 수직적 당정 관계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되고 이걸 결국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밖에 없겠구나라는 그게 저희는 오히려 결정적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 소위 문자 일심 논란 때문에 이거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이렇게 여사의 문자도 씹을 정도면 당정이 더 특히 당 용산이 어렵겠구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건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개입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서는 한 후보가 문자를 무시했다는 게 오히려 호재였다 그런 여론이 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을 걷다. 개입을 하고 선을 걷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한 거지만 뭐 실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전에 다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패스트 트랙 공소 취하에 대한 걸 본인 스스로가 폭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법무장과 정치인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상당히 나름대로 영향을 미칠 거다고 했는데 밴드웨건이 벌써 강하게 이루고 있었어요. 이미 밴드웨건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언더닥이 끌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의 결과와 관련돼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의 이제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이제 정치인들 만나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러면 몇 가지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다. 말이 아니라 가슴이다. 가슴으로 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잘해도 가슴이 없으면 그러니까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예. 라는 얘기를 하고요. 함께하는 거다. 예. 세 번째는 정치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거다라고 예. 하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명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런데 우리가 뭐 제가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정치인들 알려진 정치인 중에서도 보면은 가슴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예. 정말 이제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차기 대권에 대해서 뭔가 자신의 나름대로의 새로움을 보여주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뭐 중도층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청년들의 예.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인 거예요. 예. 이 철학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왜 정치를 했느냐는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따뜻하게 가슴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말보다 가슴이 더 중요한데 그 뜨거운 가슴을 보여주는 앞으로의 조금 더 이 보여주는 형식과 여러 가지 내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쉽지는 않아요. 예. 지금 정치에 입문한 지 정말 짧잖아요. 작년도 10월 26일 날 정치에 입문을 했고 작년 12월이요. 12월 26일이죠. 예, 그러니까 한 7개월 된 거죠. 그렇죠. 그것밖에 안 됐는데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예. 검찰 나와서 9개월 만에 결국은 대권을 거머쥐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영어하면 라이징 스펙테이션인데 예.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얘기하는 것이 적게 되면 현실과 괴리가 생기면은 민심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민심 폭발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 나름대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저께 수락연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수락연설문에 수락연설문 가장 많이 언급한. 네, 언급된 거. 아, 저도 그걸 대략 다 들었는데 뭐였습니까? 네, 저는 반응입니다. 반응이란 말을 썼어요. 반응.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예. 미국의 이제 우리 정치 과정에서 공부할 때는 정치하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첫 번째가 리스판시브니스, 예. 반응이란 거죠. 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딱 터지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한 거예요. 예. 예.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다.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이 터졌다면 그때 즉각적으로 아 민심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과를 요구하는구나. 즉각적으로 사과를 했으면 돼요. 부인의 그렇죠.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를 정말 예.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럼 5개월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하면 호미가로 될 거가 다 시간이 지나면 가래로 안 되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리스판시브니스 그 반응이라는 거. 지금 국민들은 절대 빈곤 속에서 예를 들어서요. 지금 성장을 요구하고 싶은데 그 다른 상황에서 민주화를 하라. 그러면 그래도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다 예. 중요하지만 예. 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서 민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예. 가장 많이 민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세 가지가 어저께 한동훈 그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했었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는데요. 방향성은 굉장히 옳다고 좀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응이라는 건 좀 제일 큰 반응은 뭐죠? 이제 신뢰회복 빨리 하고 대통령과 예. 그 나머지 경쟁자들과도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러고 나서 당도 좀 바꾸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권을 나간다고 한다면 내년 9월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러면 공천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네. 내려놓는 거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남았더라고요. 1년 2개월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이 짧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담대한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오바마가 쓴 네, 담대한 여정. 그 담대한 네. 여정처럼 그 한동훈의 시간이 이제 1년 2개월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1년 2개월 동안 내가 국민들과 약속했던 거를 지켜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전략적 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표현을 많이 써요. 스트레지 맵이 뭐냐. 예. 어떠한 것들을 그냥 선언만 가지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걸 실천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는 혁신안이 한 100개 이상 나왔다고 봐요. 지금 20년 이상을 정치 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됐죠?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첫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개혁은 안 하고 데코레이션 개혁만 했다. 아.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제가 그 정치 과정을 연구한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아주 비대화된 그리고 낡은 중앙당 체제예요. 중앙당. 이 지금 체제. 보십시오. 당대표 하나를 뽑는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어떤 쪽에서는 뭐 공산당식으로 90% 이상 나오는 예. 그 당대표가 꼭 필요한가요? 하긴 미국은 없어요. 당대표 없습니다. 플로리더 그 플로리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내대표가 그리고 하는 거죠. 의원들이 자율성과 소신 모든 당 개혁의 핵심 정치개혁의 핵심은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핵심은 공천개혁이거든요. 공천개혁이다. 하나잖아요. 예. 핵심적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몇 가지 가지고 건드리니까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안 되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공천개혁의 주체고 예. 상대방은 공천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예. 나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가야지만이 개혁이 성공을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몇 가지 사항에 관련된 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개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끌고 간다고 한다면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면서 야 국민의 힘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예. 그러한 토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중앙당부터 바꾸는 걸 포함한 담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근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나왔지만 당장 근데 이렇게 지금 당이 평안하거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온갖 리스크 덩어리라서 지뢰밭을 건너는 것과 다름없다. 네네네. 지뢰밭 덩어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 당장 야당과 싸워야 될 여러 가지 그 대척점들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담대한 전략도 그렇습니다. 필요하겠지만 이 지뢰밭을 어떻게 일단 돌파할 것인가 내지는 지뢰밭을 어떻게 안 터뜨리고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우리가 위기가 있다든지 할 때에 명언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원칙을 세워가지고 원칙을 흔들림 없이 끌고 나가줘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거죠. 지금 원칙은 뭐냐면 국민 눈높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현을 그 표현 많이 썼어요. 국민 눈높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를 가면은 반응을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추러 가다 보면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제 규칙화 주목이 되는데 지금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최상병 특검을 과연 만약에 예. 야당이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장 네, 당장 첫 번째 좀 위태위태한 지점처럼 보여요. 보일 수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럴 때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한동훈 저 대표가 푸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신뢰 회복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공생관계를 대통령실과 가져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모든 것을 그런 걸 바탕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양쪽의 근데 관계가 어쨌든 이렇게 정말 파국으로 가지 않고 건강한 긴장관계 일망정 어쨌든 좀 잘 굴러가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책임 내지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윤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을 윤 대통령과 중심이 된 부분 속에서 문제가 파생됐다고 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윤 대통령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체험을 해와서 이제는 변곡점이죠. 변곡점이다. 이제는 예. 만약에요 정말 뭐 우리가 얘기했을 대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있어서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그게 간다고 한다면 현 정부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예를 들어 108석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요. 범야권은 192석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두 사람 요새는 뭐 약속 대련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예. 대통령과 그리고 당 대표 간에 있어서의 전략적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힘을 실어줘야 돼. 누가 힘을 실어줘야 돼?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힘을 실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얘기는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을 네, 한다는 만찬하겠죠. 건데 네. 만찬을 그냥 새 당 지도부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옛 지도부 지금의 네. 비대위원하고 뭐 심지어 청와대 고위 대통령실의 고위까지 해서 꽤 여러 명의 만찬이 될 거라고 일단 현재까지 제가 들은 건 그렇게 듣고 이제 방송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사실 어떤 사람들은 좀 힘을 실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가 되려면 그냥 새로운 당 지도부하고 좀 따로 한번 밥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오늘은 그렇게 하고요. 예. 오늘 전체가 하는 원팀. 난 그건 잘했다. 좋은 그렇게 거라고 보세요? 봐요. 예. 그리고 별도로 두 사람이 만나셔야죠. 두 사람이 단독 만나야 된다. 둘이서 만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 풀어야죠. 예. 우리 뭐 달콤한 인생에서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거 유명한 대사인데.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렇게 나오죠. 모욕감을 예, 예. 줬어. 근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예, 예. 아니 20년 이상을 그러니까요. 같이 검찰을 했는데 이 부분 속에서 공동의 목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가 어떻게 해서- 성공해야 윤석열 다 대통령도 당연한 역사의 거죠. 좋은 대통령으로 남는 거고 이 정부가 성공해야 한동훈 대표도 나중에 대권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집합이 명쾌한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두 분이 오랫동안 같이 검찰에서 있으면서 싸웠었던 신뢰. 예. 이게 이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진 신뢰라고 한다면 예.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야 이게 무슨 뭐 검찰 내에서는 뭐 그 신뢰가 있다고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쉽게 표현은 뭐 우리 이 표현을 쓰면 뭐 굉장히 세속된 표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때는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도 많이 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을 요새 약속 대전으로 좀 그럴듯하게 풀었더라고요. 바뀌었죠. 예. 근데 그 약속 대련보다도 이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일종의 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우려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제가 한번 저 설명해드렸던 경우가 나오는데 울타리를 다 쳐놓고요. 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논 다음에 쪽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만약에 거기서 그 불을 지피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다 쪽문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스트럭처가 인디스 구조가 유인하는 나름대로의 이큐빌리엄 규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 울타리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정치적인 구조인 거예요. 예. 이 구조 속에서 두 사람이 지금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만약에 엄청난 위기 상황이 오면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손잡고 쪽문으로 가야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둘 다 공멸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렇게 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게임이로 해서 사실은 그렇게 가는 데서 균형을 이룬다고 예측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14년도에 서청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 예. 저 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승리했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서청원 후보를 굉장히 굉장히 강력히 밀었었죠.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됐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집단 지도 체제였었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때 여당은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예. 그랬었던 겁니다. 지금은 아주 극소수당이잖아요. 그럼 더 극소수당이 절박하니까. 더 절박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람은 절박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닌데라는 것이 나올 때 예. 굉장히 윤한 갈등이 심화돼서 그건 풀지 못할 거야 했는데 아니라 그게 풀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약간 때 서프라이즈한 효과 있어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더 좋게 좋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이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세요. 예, 예. 거기도 보면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가 그렇게 막 전당대회 때문에 막 이전 투구로 싸우고 무슨 뭐 나름대로 이거 뭐 자폭이다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보다도요 8.9%포인트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어쨌든 분명한 거예요. 먹든 뭐하든 컨베이션 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한국갤럽에서 조사 방식이 달라요. 그렇죠. 리얼미터는 ARS고 한국갤럽은 예. 전화조사 방식이란 예. 말이죠. 그것도 안심번호를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국민의힘의 지지가 민주당보다
8%포인트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 혁신당을 합쳐서 하더라도 별 차이가 안 날 정도가 그렇습니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 뭐냐면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두 당만 두 당 놓고 보면. 놓고 보면은 이 말은 뭐냐면 국민의힘에게 나름대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그러한 조사라고 봅니다. 예.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 현재 국민들 그도 대통령 지지도 지금 올라갔어요. 예. 지금 이제 30%는 안 됐지만은 갤럽상으로는 29%로 육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20%가 혹시 무너지면 어떻게라고 걱정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어쨌든 30% 선까지는 이제 와 있고 올라갔고요. 리얼미터에서는 이제 34.5%로 예. 15주 만에 나름대로 30% 중반까지 오는 자 현재에 나타난 민심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를 정말 새로운 당 대표가 만들어지고 현재 민심을 본다고 한다면 변화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를 누가 가장 절실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하셔야죠. 예. 그래서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통령께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이 쓰는 나름대로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지만은 하여튼 당대표하고 대통령의 관계가 이심전심 정도는 이심전심 돼야죠. 정도는 돼야 예, 되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네. 아까 그 저희 지금 여론조사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교수님은 진짜 아까 1번, 2번, 3번, 4번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관계도 개선되면서 당 혁신도 성공한다 1번이고 2번은 관계 회복은 안 되는데 당은 어느 정도 혁신이 된다가 2번이고 3번은 대통령과 관계 회복은 되는데 한동훈 후보와 당 혁신은 실패하는 시나리오 4번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도 계속 악화되고 당 혁신도 안 되는 어느 시나리오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저는 뭐 그 설문 자체가 갖고 있는 예. 나름대로의 그런 그 몇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H2O라는 물이 있는데 H하고 O가 같이 결합이 돼야지 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 호전 없이 당 혁신도 안 되는 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러면 설문 오히려 그래서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둘 다 잘 되든지 둘 다 안 되든지.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부분 속에서 현재 처해 있는 구조적 환경으로 봤을 때 4번으로 가면 그건 공멸이기 때문에 예. 1번으로 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게임 이론에 따르면 다 모든 사람들의 함수와 그 보는 사람들의 편익 관계를 생각하면 결국은 1번에서 균형을 맞출 거라고 그렇습니다. 딱 그 경제학적으로는 그런 균형점이 찾아지는데 사실 이제 그때 문제는 그 플레이어 거기 선택한 플레이어 중에 합리적인 선택을 안 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사실은 게임 이론이 예측하는 거와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지금 이제 않습니까? 게임 이론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셀프 인트레스트 맥시멈 자기의 다들 이익을 합리적으로, 극대화한다는 그렇죠. 거. 합리적으로 두 한다는 번째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요. 자기의 이익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모델링이 안 나오는 거죠. 예.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게임 이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1번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걸로 가야 돼서 나오는 게 많은데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뭔가 디펙트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지금 그게 우려돼서 그 그게 부분을 우려되는 말씀드린 거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설문조사라는 걸 가지고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예. 그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굉장히 나름대로 방법론 쪽과 게임이론 쪽 시각 그런 합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규범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게까지 계속해서 만약에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미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중간 집계를 네네.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 교수님 말씀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아, 관계 회복되고 당 혁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예측과 기대감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78%나 돼 그렇죠. 있고요. 네. 근데 유난 관계도 회복 안 되고 당 혁신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되는 경우도 한 10% 네, 예측치가 근데 그거는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제 회복은 안 되지만 당 혁신을 성공할 것이다. 이게 한 12% 정도 나왔고 회복되는데 당 혁신 실패 이 시나리오는 아예
1%니까 거의 거의 표가 안 없는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교수님 말씀처럼 기대까지 섞여서는 둘 다 잘 되기가 예상되고 희망하는 그렇죠. 기대에 대한 구독자들은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안 된다면 둘 다 안 될 가능성이 두 번째는 높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포함이 돼서 그래요. 이게 그렇죠. 일반 국민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와 아니라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대해 애정도 갖고 애정과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건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예.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이게 결국은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예. 이거대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미래가 없다는 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깨닫고 이제 대표죠. 당 대표.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크게 그리고 이제 저는 윤 대통령은 그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봤을 때만 보면은 저는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 뚫어내고 결국 9개월 만에 정권을 쟁취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뭘까라는 그 생각을 아마 깊이 고민을 할 거라고 해야 돼.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 캐릭터가 그렇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안 하면 공멸인데 알겠습니다.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대표는 좀 바빠서 우리 이 두 분 지금 방송을 못 보고 계실 수 있지만 그 대통령실이나 당 대표의 참모 중에서는 아마 이 방송을 지금이든 나중에 접하실 분이 계실 텐데 네네. 오늘 우리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렇게 가면 공멸이고 이렇게 가면 같이 공생한다는 네네. 그 이야기의 그 요체만큼은 한번 그 적절한 자리에서 건의나 내지는 좀 진언을 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